이거죠. 오행과 간지. 그러니까 이게 오행이라는 게 목과 토금수고 간지라는 게 22간지예요. 앞에 22간지가 뭔지는 나왔었죠. 그죠? 음양에서도. 이 오행과 간지는 사주명리학의 기본 이론이자 동양 철학의 베이스 사상인 오행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든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인도를 제외한, 그런데 인도도 오행으로, 불교 자체도 오행으로 이해하는 그런 라인이 있으니까, 그래 치면은, 그러니까 뭐, 인도를 포함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그 인도를 벗어났을 수도 있고, 근데 인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교 이론 포함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론, 도교, 유불선이라고 하죠. 도교, 그 다음에 성리학 이론, 승리학에서도 이게 뭐 제자백가라고 들어보셨죠? 춘추전국 시대에 수많은 학문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학문, 그러니까 중국, 뭐 한국, 일본 여기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학문이 베이스가 오행입니다. 오행. 이 오행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외국은 이 오행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고들죠, 그죠? 얘들은 현미경 같은 걸 이용해서 파고들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했는데 동양은 음양과 오행으로 모든 거 다 설명해 버리거든요. 그 차이. 그래서 오행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동양 철학 사상에도 이대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상식이기도. 오행의 기원. 어떻게 오행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죠.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요소를 말한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오행은 춘추전국시대인 BC 770년. 그러면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그죠? 지금 2022년이니까 3000년 전 만들어진 서경의 제1편 홍범구주에서 소개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서경 안에서 이게 오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경 안에서. 이게 사서삼경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서하고 경 차이도 한번 찾아보시고. 사주명리학은 10개의 천간, 12개의 지지를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하고 그 상호작용을 읽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음양은 사주명리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오행은 사주명리학의 형이하학적 기초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양은 사주명리학에서 음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형이상학적이고 오행은 사주명리학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형이하학적이다. 형이하학이 뭐냐 그러면 형이상학이라는 건 이거죠. 존재의 실체, 궁극적인 원리를 감각이 아닌 순수한 사고를 통해, 생각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뭔지는 그려봐라. 이러면 못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만 해요. 사고를 통해 알고자 하는 학문이다. 형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말하고 싶은 모든 걸, 표현하고 싶은 모든 걸 정말 어떤 딱 정형화된 사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 네모, 세모, 선,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걸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이거 옥스포드 사전에 있는 거예요. 영국 옥스포드 사전.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뭐다? 음양이다. 음양. 그러니까 음양이 어떻게 생겼어 하면은 몰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왜냐?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표현을 못한다는 말도 맞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갑니다. 이게 형이상학이고, 형이하학은 이거예요. 형체를 갖추고, 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형체를 갖추고 사물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이라는 말은 형체도 있고 작용력도 뚜렷하고 어떻게 작용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오행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행을 훨씬 쉽게 여기고
오행에서 파생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양문명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오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어왔으면, 그렇죠? 모든 게 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음양으로는 이게 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행으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를 오행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믿어왔고 모든 세상사가 오행의 작용력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왔다. 이게 여기 보면 오행의 작용력이 어떤 건지 돌아간다는 말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오행을 통한 설명은 목화 토금수를 사물 그 자체라 생각하는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행을 목화 토금수를 사물 그 자체라 생각하는 원시적인 것. 이게 뭐 원시적인 것. 이게 뭡니까?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쇠고 수는 물이다. 이게 뭡니까? 사물 그 자체라 생각하는 원시적인 것. 여러분이 사주를 배우는데 오행을 목은 나무요, 화는 불이요, 토는 흙이요, 금은 쇠요, 수는 물이요. 이렇게 배우면 어떤 걸 배우는 거다? 원시적인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물을 그 자체로 생각하는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현상적인 모델이라는 실질적인 생각까지 다양하다. 현상적인, 현상. 그러니까 오행이 어떤 현상이다. 어떤 현상의 작용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실질적인 생각이 다양하다. 그래서 저는 원시적인 걸 알려드린 게 아니고 앞에 사주 강의죠. 사주 강의와 사주 강의 리뉴얼에서 지금 150강짜리가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주 강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시는데 사주 강의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주 강의라는 별도의 강의가 이 책으로 하는 별도의 강의가 지금 오픈되어 있고 지금 이 강의는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강의예요. 그래서 두 강의가 합해지면 더 퍼펙트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적인 모델을 설명드린 거죠. 그죠? 이게 아니고 목은 나무요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명리학서적인 연애자평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보는 책인데 저는 전혀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 제 책에 다 정리해놨다니까. 이 책에 한두 장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자평에는 오행의 발생은 태양은 수를 생하고 생한다는 게 뭐 살려준다는 개념도 되고 탄생시킨다는 개념도 되고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겠죠. 살게 해준다, 없던 걸 새롭게 탄생시킨다 이런 개념. 그래서 태양은 수를 생하고 태초는 화를 생하고 태신은 목을 생하고 태소는 금을 생하고 태극은 토를 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연애자평에는 오행의 발생이 이렇다고 나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뭐 한자를 아셔도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많고 태양이라는 말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태는 뭡니까? 아주 큰 에너지죠.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수를 생하고 여기 수는 물수도 되고요. 어둠도 됩니다. 어둠. 아주 큰 에너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아니면 빈 공간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음 이런 거죠. 말 그대로 태양의 이 수는 극음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음의 의미. 그래서 극양은 극음을 생하고 아주 큰 에너지로 어둠도 밝히고 공간도 채우고 뭐 물도 데우고 이런 개념, 이런 생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태양은.
태양은 수를 생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생겨나게 하는 형태, 아무것도 없는 극음의 상태, 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공의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뭐다? 태양의 아주 큰 에너지로 얘를 생하게 만든다. 뭐 밝혀준다, 양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연애자평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태초는 화를 생한다는데, 여기서 초의 개념은 음양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순서는 그냥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태초는 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태, 틈 빈 형태, 앞에 수의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의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 수의 상태는 그 다음이 뭐다? 음양이라는 게 양이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거죠. 음이 그 다음에 양이 되는 형태. 이 순서를 말한다. 그래서 태초는 화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음은 그 다음에 양이 된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화를 생각한다는 말이. 그리고 태시는 목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태시라는 말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일 첫 시작의 시간은 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금수. 시작이 뭡니까? 갑이죠, 갑. 그죠? 그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음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은 뭐다? 시작은 갑이다. 시작은 뭐다? 인이다. 이런 거죠. 시간은 목을 생각해줍니다. 이런 게. 그리고 태소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사실은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 물질이나 어떤 존재. 이거는 금을 생각한다. 금을. 그죠? 금을 생각한다. 금이 이게 원소의 개념, 말 그대로 물질의 개념, 그 다음에 사주에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미 배우신 분도 있지만, 이게 비견이죠. 비견급제죠. 나 자신이죠. 이거 뭐다? 물질이라는 거죠. 이 물질, 태소는 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태극은 토를 생각한다. 태극은 토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이라는 개념은 끝 아니면 균형이에요. 균형을 말합니다. 끝하고 균형이 어떻게 같을 수 있지? 끝하고 균형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이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면,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요. 그럼 이 뭐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죠? 이게 중화라는 개념이에요. 중화는 뭔가 둘을 딱 자르는 게 아니고, 한쪽을 끝까지 몰고, 그 다음에 끝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다? 다음이 가는 형태. 그래서 제가 토를 강제 전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중화의 개념이라는 게 내가 할 만큼 했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시작되더라, 이런 개념도 같이 되는 게 실제는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다 하면 환절기를 지나서 여름이 시작되는데, 봄이 남아있다면 그 힘이 남아있다면 시작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이 시작되더라. 근데 봄의 양과 여름의 양은 어떻다? 균형을 이루더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토의 개념, 중화의 개념이라는 거죠. 성리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사서삼경의 역경에 보면, 역경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오행 자체가 그냥 명리학 이러면, 명리학은 사서삼경이 안 들어가는 학문이고, 물론 모든 사대부들이 공부를 했지만 안 들어가는 학문이고, 주역의 역경은 사서삼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리학이 더
높다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행을 어디서 유행했다고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사서삼경의 역경에서 유래했다. 주역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성리학이 발달한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명리학보다는 성리학에 속한 서적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저의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연애자평의 유래보다는 이 유래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에서는 화를 태양에서, 목을 소양에서, 수를 태음에서, 금을 소음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토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경,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개념이죠. 목화는 양인데 여기보다 더 뜨거운 게 화, 더 뜨거운 양, 더 큰 양이죠. 작은 양, 큰 양 이런 개념이죠. 이쪽도 뭐다? 둘 다 금수도 음인데 수가 더 큰 작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든 앞에처럼 이해하시든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큰 차이는 없고 제가 설명드릴 때는 양쪽을 병행해서 설명드립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주역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사주명리학과는 적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차피 주역에서 사주명리학의 식간 12지지가 파생된 것이므로 광의적으로 음양학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이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는 아까 연애자평의 방식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역경의 방식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제가 설명드리는데 뭐 이게 설명드린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파고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뭐 따로 출처를 밝히지는 않지만 같이 차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래서 얘가 목입니다. 이래서 얘가 화입니다. 토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의 이해. 오행은 천간 10개, 12개의 지지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지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성 중 오행인 목화, 토금수에 속하는 특성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이해도 쉽고 적용도 쉽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과 양의 변화 순서와 목화, 토금수의 변화 순서 그리고 갑부터 개까지 10개의 천관, 자부터 해까지 12개의 지지의 변화 순서가 일정하고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화 순서가 일정하고도 반복적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간 12지지를, 이제, 목화 토금수도 계절로 치면은, 목화, 토, 금수,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은 계절의 흐름은 아니죠. 목화, 토, 금수. 그죠? 이게 목을 봄이라 치고 화를 여름이라 치면 토라는 계절이 있어야 되고 금수 이래 가니까 이 변화 순서는 어찌 보면 자연의 순서는 아니지만 자연의 흐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이 흐름은 자연의 흐름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반복적에서 자연계에서 일어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일정하고도 반복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이 이 오행의 변화이므로 사주명리학에서 오행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명료해. 이게 문제예요. 너무 명료해서 너무 쉽게 사주명리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사주명리학을 산으로 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뭐다? 원시적인 이해라는 거죠. 너무 명료하니까 목이 뭐 이래 설명해도 저래 설명해도 나무 같으니까 그냥 나무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이런 시도들이 사주명리학을 산으로 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사주 강의를 보면 목에 대한 설명을 아주 단순하게 했는데 여기는 좀 복잡해. 책이니까 책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목은 방향으로는 동쪽에 해당하고, 그죠?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고, 하루로 치면 새벽에 해당하고, 기운으로 치면 생기, 그죠? 생기에 해당하고, 색으로 치면 청색, 성질로 치면은 뭐 인에 해당하고, 그죠? 인이라는 뜻도 한번 찾아보시고,
봄의 작용력인 용출, 용력을 목의 작용력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설명한 저는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렇죠? 목의 작용력은 뭐다? 용출이라는 겁니까? 뭔가 있는데 쫙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용출이다. 목의 작용력은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사주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아무도 이걸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책이나 써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목은 용출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 해석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화는 방향 남쪽, 계절로는 여름이며 하루로 치면 오정과 정오, 기운적으로는 왕기, 색으로는 적색, 성질로는 예에 해당하고 여름의 작용력인 분산과 분열에 해당. 그러니까 화는 여름의 작용력인 분산과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산과 분열은 뭐랬습니까? 쫙 퍼져나가는 거죠.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화의 분산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설명할 때는 항상 분산 분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또 해석이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냥 불 이러면은 그죠? 불 이러면은 불 하면은 뭐 태양빛이 어떻고 촛불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산 분열인데. 그죠? 그리고 토는 방향으로는 중앙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환절기이며 하루로 치면 대낮에 해당하고 기운으로 치면 둔기는 뭐다? 가만히 있음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음. 그리고 색으로는 황색, 성질로는 신에 해당하고 간절기의 작용력이 조절과 중하다. 조절과 중하다. 이걸 토의 작용력으로 본다. 조절과 중하다. 그래서 여기 간절기라는 뜻에서 계절의 변화. 그래서 이걸 뭐다? 강제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전환. 그렇죠? 이렇게 설명드렸죠. 강제전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이죠. 토. 그죠? 토를 그냥 중성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과 중화. 조절과 중화. 하나의 계절을 끝내고 시작시키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끝과 시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방향으로는 서해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며 하루로 치면 오후하고 저녁, 그리고 기운적으로는 숙살지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라내는 거라고 했죠. 잘라내는 거예요. 색으로는 백색, 성질로는 의에 해당하고 가을의 작용력인 수렴과 경고, 숙살지기. 수렴이라는 게는 뭔가 모이는 형태, 그죠? 경고는 뭔가 지키는 형태, 숙살지기는 잘라내는 형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렴과 경고, 숙살지기를 금의 작용력으로 본다. 금의 작용. 그러니까 금의 작용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주 해석에서는 잘라내기예요. 숙살, 잘라내는 거. 제가 잘라내는 게 얼마나 무섭냐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설명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가 있는데, 잔디가 있는데, 태양이 막 비쳐요. 태양이 비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림자에 가려 있는데, 태양이 아주 떴을 때는, 이 정도가 되는데, 나무가 이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다? 태양에 가린 이 부분은, 태양빛이 안 비치는 이 부분은 어떻다? 풀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그죠? 이런 걸 숙살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금기는 뭐다? 빛을 잘라내는 형태다. 그러니까 금이 지나가면, 오후가 지나가면 어떻다? 해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해가 넘어가는, 태양이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에너지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 잘림을, 그리고 똑같이 계절도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을이 되면서 어떻다? 끝나버리죠. 그죠? 다 식어버리는 형태.
그런 형태를 금의 작용력으로 보고,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풀이 안 난다는 말이 다른 개념은 뭡니까? 생명이 안 난다는 거죠. 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신 분이 아주 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숙살지기, 그러니까 사주 해석에서 숙살지기 해석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령과 경고라는 거는 자기 자체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고정됨으로도 보거든. 고정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체의 토는, 아까 토는 보면은 중화 조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도 중화 조절이고 가만히 있음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음인데, 금도 어떻다? 금도 수령과 경고라는 게 가만히 있음이잖아요. 차이는 뭐다? 토는 가만히 있게 시키는 작용력이고, 금은 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 이런 형태예요.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수는 방향으로는 북쪽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겨울이며, 하루로 치면 밤에 해당하고, 기운적으로는 사기가 죽음. 그러니까 어둠을 죽음하고 같이 보고, 잠자는 것도 죽음하고 같이 봅니다. 색으로는 흑색, 성질로는 지에 해당한다. 지가 머리죠, 머리. 생각. 겨울의 작용력인 수장과 응고를 수의 작용력으로 본다. 이게 수장, 응고, 경고하고 응고의 차이는 뭐다? 경고하고 응고의 차이는 감과 꽃감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과 꽃감의 차이. 바짝 알아듣는 형태죠. 그래서 수장과 응고, 그러니까 아주 고정되는 형태. 그리고 지혜에 해당한다. 아주 생각 많은 형태. 그렇죠? 작용력은 수장과 응고다. 그래서 수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 움직이죠. 금이 있는 사람보다 더 안 움직이죠. 금이 있는 사람은 짜증내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수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안 움직이는 형태. 이런 형태도 수의 작용력, 수장과 응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사주 강의의 내용하고 같이 생각하면, 목은 용출이다. 화는 분산이다. 토는 중하다. 그죠? 금은 견고하게 하는 것과 숙살지기 잘라내는 거다. 수는 수장과 응고다. 이렇게 이 작용력을 가지고 사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제는 오행의 상생상극 보겠습니다. 오행은 각각의 요소가 고정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은 목화토금수를 용출, 분산, 그 다음에 중화, 경고, 응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얘들은 혼자 작용한 게 뭐다? 아니고 뭐다? 서로 상생하고 왕세라는 상호작용, 생각하고 왕세라는 상호작용력을 가지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말에 따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변화한다는 말에 따른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말에 따른 의미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도 되고, 그 변화가 반복이기 때문에 변화 전과 변화 후는 어떻다? 서로 친하고, 그게 상생으로 보는 거예요. 변화 전과 변화 후. 그 다음에 그거를 뛰어넘으려는 변화는 어떻다? 그거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극으로 보는 형태로 봅니다. 앞에서 오행의 변화 순서가 일정하고도 반복적이라고 말했는데, 그 순서를 따를 경우, 일정하고도 반복된 순서를 따를 경우 상생이라고 하고, 서로 상자예요. 상생이라고 하고, 순서를 뛰어넘을 경우 상극이라고 한다. 뛰어넘을 경우 상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죠. 목, 화, 토, 금, 수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그 다음은 다 생이에요. 생한다고 하고, 뛰어넘는다는 게 이거죠. 목이 화를 뛰어넘어서 토로 가는 거. 극이고 상극이고, 화가 토를 뛰어넘어서 금으로 가는 거. 이런 걸 뛰어넘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들을 때 극이라고 한다. 상생은 목이 화가 토가 금이 이게 목화 토금수 순서죠. 이게 생한다. 계절의 순서예요. 계절의 순서. 그러니까 이게 계절의 순서라고 하면 헷갈리시겠네. 계절의 순서.
목화토금수 5행의 순서예요. 5행의 순서. 5행의 순서. 토가 있어서 계절의 순서라고 하면 헷갈리겠네요. 나중에 이게 토하고 화하고 같다고 화토동법이라는 게 나오면 이 말이 맞아지는데 지금은 이 계절의 순서할 말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정리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은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그 다음은 다 생이다 외우고 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걸 하게 돕는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 인자가 하고 싶은 걸 도와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봄은 서서히 지구를 데워서 여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름은 데우는데 그게 달하면 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가을은 이제 점점 차게 만들어서 아주 찬 겨울을 만들어주고 이 순서는 뭐다? 서로 생한다. 하고 싶은 걸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생의 개념은 이래요. 그래서 생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극의 개념은 뭐냐? 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뛰어넘는 의미예요. 목이 토를, 화가 금을, 토가 수를, 금이 목을, 수가 화를 극한다. 정리하면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라고 외우고 적용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극의 의미는 뭐냐? 극은 자꾸 이상하게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극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움직이도록 자극한대. 움직이도록 자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극은 움직이도록 자극한다. 생은 뭐다? 하고 싶은 거 해. 색은 하고 싶은 거 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극은 안 하고 싶은데 야 움직여 좀 움직여. 이게 할 수 없이 그래서 움직이게 만든 것.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움직이도록 도와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극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다? 받는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이게 되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은 뭐다? 상극이라는 거는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게 상극이기 때문에 극을 받는 사람 입장과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재라고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관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기 싫은데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움직이게 뭐 좀 해 하고 어떤 액션을 자극하는 걸 재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관이 뭔지는 나옵니다. 나중에 재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들으신 분과 처음 듣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함에 있어서 되게 하여튼 그러니까 아예 강의를 보신 분한테 설명드리듯이 하면은 아닌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고 이런 게 딜레마가 있어요. 어쨌든 처음 이 강의를 보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건 뭐다?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거지. 사실은 이 부분을 아시면 이렇게 상생상극을 아시면 이걸로 인해서 왜 나중에 십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십신에서 인성과 식신이 나한테 좋다고 하고 재관이 나한테 힘든 건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배우신 분들,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하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 뭐지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직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오행 각각은 왕성해지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한다. 계절에 따라 오행 각각은. 그런데 오행을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목은 봄인 목국 임묘진 월에 가장 왕성하고 그러니까 이 목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갑을 임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을 임묘는 봄에
가장 왕성하고 이렇게 보죠. 임묘진월에 가장 왕성하고 겨울인 수국 해자축월에도 수생목하여 왕성하다. 그러니까 목은 언제가 좋다? 목은 언제가 좋다? 봄이 자기가 봄이기 때문에 봄이 좋고 나를 생해주는 겨울도 괜찮고 이런 말이에요. 왕성하고 그리고 여름인 화국 사오미월에는 화가 왕하는 계절이므로 화에게 생기를 빼앗겨버려 쇠퇴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생한다는 개념은 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나는 뭐다? 힘이 빠진다 이렇게 됩니다.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통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이해하죠.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생함을 인간이 계속해서 생함을 주는 존재는 자식이에요. 내가 자식한테 뭔가 돈도 주고 막 주고 에너지도 쏟고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부모는 잘 없잖아요. 잘 없죠? 그런데 하고 나서는 뭐다?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 자식 키우다 보니까 늙어버렸다. 이 개념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목이 화에게 생기를 뺏김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쇠퇴한다. 이런 거죠. 쇠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목은 약해진다. 이런 개념. 그래서 식신을 이걸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걸 사주로는 식신상관이라고 나중에 비견급제를 하면 식신상관이 나오는데 그 식신상관을 내가 내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소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설기했다, 기를 뺐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가을인 금국 신유술에는 목을 극하는 금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므로 가장 쇠약하게 된다. 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목은 언제만은 좋다? 가을에만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는 여름인 화국 사오미월에 가장 왕성하고 당연하겠죠. 자기니까. 봄인 목국인 임묘진월에도 목생화하면서 왕성하다. 화는 목에도 왕성한 거예요. 가을인 건국 신유술월에는 금이 왕하는 계절이므로 금에게 생기를 빼앗겨 쇠퇴하게 되며, 그죠? 쇠퇴하게 되며, 겨울 수국 해자축월에는 화를 극하는 수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므로 제약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같이 가요. 토는 환절기인 진술충리월에 가장 왕성하며, 진술충리, 강제 전환할 때 가장 계절이 바뀔 때 가장 왕성하다는 거예요. 여름인 화국 사오미월에도 왕성하다. 가을과 겨울에는 쇠약해지며 봄에는 가장 쇠약하다. 금은 가을인 건국 신유수월에 가장 왕성하며 환절기인 토국 축진미술 진술충리하다 축진미술하는 축진미술월에도 토생금함으로 왕성하다. 겨울과 봄에는 쇠약해지며 화극금함으로 화국인 여름에는 가장 쇠약하다. 이렇게 금하고 화는 사실은 계절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그죠? 서로 쇠약하게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제 수는 겨울인 수국 해자축월에 가장 왕성하고 금생수함으로 생함을 받는 가을에도 왕성하고 생기를 주는 목국 봄에는 쇠약해지며 극함을 주고받는 여름과 환절기에는 가장 쇠약하다. 환절기의 건조함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수를 그냥 물로 본다면, 수분으로 본다면 환절기가 아주 건조하거든요. 대부분 환절기가.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자연에서 관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올 수 있다? 청간은 순서가 목화토금수고, 그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니까 목화토금수고, 지지는 자, 축, 임묘, 진, 사오미, 신유, 술, 해자, 축 이렇게 토가 사이사이에 있죠. 그죠? 사이사이에 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화하고 토하고 같이 보는 이론이 있어요.
가치본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주 강의를 들으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책에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행의 정리. 그러니까 이거는 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해드리는 거다.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여기에서 수분은 사실은 있어서 설명드린 거지 수는 거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주 이론에는 이 수만 가지고 사주를 푼다고 해요. 제대로 푸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고 이런 형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체 부위나 막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나중에 발음 오행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면 도형이 나오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관상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 넘어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행과 간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음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양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타이틀도 그렇게 정해놨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음양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음양, 보통 음양은 그냥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진법 1하고 0이다 이렇게 음양 볼 수도 있죠. 1하고 0이다, 그죠? 이진법 짝이다, 쌍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음양이라는 거는 학교 교육에서 이미 배워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0과 1 이진법이다, 그죠? 이분 방식이다. 그러니까 실제 동양이 아니라도 서양에서도 뭔가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진법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사주도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일단 음을 보시면 음은 물질적으로 비어 있음이고 비교해서 적음이고, 이 중요한 거는 음양은 둘 다 항상 비교했습니다. 비교해서 항상 음양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적은 거는 음이고 많은 거는 양이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게 높은 게 양이고 낮은 게 음이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죠?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거나 어둡거나 낮거나 그러면 양이 흘러서 채워져서 결국은 평평해지게 된다. 이게 과학에서는 엔트로피가 되죠. 평평한 상태. 사주에서는 토중합니다. 토. 평평하게 되는 거죠. 평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 그런데 평평하게 되는 건 실제로 있다 없다? 없죠. 완벽한 평평하게 되는 건 없는데, 이거는 그 화학적인 지역인데 없는데, 엔트로피 제로가 되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확실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음양은 마찬가지로 이런 계속해서 변화다. 그러니까 음양은 다르게 말하면 뭐다? 변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 끊임없는 변화다. 그러면 역학이, 사주명리학을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역학이 뭐다? 바뀔 이 변화이잖아요. 변하는 학문은 역학이죠. 음양학이죠. 그렇죠? 사주명리학 자체가 음양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을 다시 읽어보면, 계절적으로는 이게 다시 온도로는 차가움이고 비교해서 낮음이고, 습도로는 습함, 비교해서 더 습함이고, 계절적으로는 가을하고 겨울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태양이 기울기 시작할 때, 정오에서 태양이 이제 기우는 시간, 그때부터 음이죠. 그러니까 실제 정오라는 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딱 태양이 제일 위에 있는데, 이 지점이 사실은 재밌는 게 가장 뜨거운 지점인데, 가장 뜨거운 지점이 되는데 이 다음이 뭐다? 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극의 상태에서,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뭘 바라보더라? 음을 바라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차면 기운다는 거죠. 그게 음입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교라는 점을 든다는 게 음의 의미가 더 확실하다. 그리고 방향적으로는 안쪽이고, 접음, 흡입, 가만히 있음, 행동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머리를 쓰는 게 음이고 몸을 움직이는 게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보면 뒤에 보면 사주팔자에 음이 많은 것도 다 차가운 사람입니다. 추위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양만 알아도 사주를 보죠. 음양만 알아도 사주 어떻게 봅니까? 음은 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움푹 파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음이니까 길에 이게 파여 있으면 길에 뭐 나뭇잎도 떨어질 거고 비 오면 물도 떨어질 거고 사람도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음적인 사람이 잘 돌겠습니까? 양적인 사람이 잘 돌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도 빠지는데 음적인 사람이 잘 돌겠죠. 양적인 사람은 오히려 튀어나와 있는 거죠, 길에서. 그러면 부딪히겠죠. 사람하고 부딪히기 많다, 양적인 사람은.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덩치는 상관없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고 되게 양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호인이고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떻다?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많더라. 부딪힘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음적인 사람은 오히려 잘 바다를 수긍을 하더라. 양적인 사람은 부딪힘이 많더라. 이게 사주 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있는데 그죠? 이 사주팔자가 있는데 음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수긍을 잘하더라. 양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은 많이 부딪히다가 수긍을 못하더라. 음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화합이 잘 되겠죠. 그죠? 양적인 화합 내 마음대로 하려고 화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사주를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양을 보면 양은 물질적으로 채워짐, 그죠? 비교해서 많음이고 온도는 따뜻함, 비교해서 온도가 높음이다. 그 다음에 건조함이고 비교해서 더 건조함이고 봄, 여름이고 대낮이고 그 다음에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하는 거 다는 게 양의 의미도 더 정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펼침, 방출, 움직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피드라고도 하죠. 음은 가만히 있음이고 스피드 없음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걸 읽어보시면 음양이 이렇구나. 전체적으로 뭐다? 음은 가만히 있는 거, 양은 움직이는 거. 그렇다. 이게 음양입니다. 음양의 발견은 사실은 음양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음양이 뭐냐 하는데 지구상에서 음양은 지구상에서 음양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구상에서 음양은 사실은 이게 원이면 이렇게 이게 태극이죠. 태극 위에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에요. 태양이 막 미치면 양이 더 커졌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태양이 약해지면 밤에는 음이 더 커지는 이런 형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땅이고 여기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가 지고 나면 완전히 어두워지면 끝인데 뭐 이런 여지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는 뭐다? 땅은 이게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궈졌기 때문에 태양이 지고 나더라도 태양 빛이 안 오더라도 식은 열에 의해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태양이 뜨면 이게 커지는 거고. 이게 태극이 사실은 음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 태극을 뒀는데 태극은 이거는 뭐다? 열기다. 그러니까 땅에 손을 댔을 때 열기가 태양이 비칠 때 이게 태양의 기운이 남아있는 게 인인데 인에서부터
이제 이게 묘, 진, 성, 어미 해서 다시 인이 되는 거죠. 이가 붙은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열기가 이만큼 강해지고 밑에는 이게 땅에 비치는 건데 이거는 습도라는 거예요. 습도. 공기 중이나 땅에 있는 습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열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음양이라는 겁니다. 음양의 기운이라는 게. 이걸로 계절도 생기고요. 그죠? 계절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계절은 생기는 이유는 태양의 지축이 이렇게 갈라져 있음을 해가지고 태양이 지표면에 닿는 각도에 따라서 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이런 습도의 작용에 의해서 습도와 열기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음양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태극이라는 게 명리학이나 역학이나 아니면 주역이나 그러니까 역학이죠. 역학 분야에서 동양철학에서는 태극이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여기 흰색이 딱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최순실이 오방색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그거는 태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기호일 뿐입니다. 그렇죠? 태극기는 뭡니까? 태극 기운을 담은 거죠. 이 기운을 담은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기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제대로 된 태극을 보는 것과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디자인만 그냥 두는 건 아주 큰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에도 그 내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게 음양 얘가 있었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음양의 기본 의미라고 다시 나오는데 음양의 기본 의미라는 거는 이게 뭐다?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다. 왔다 갔다 순환되는 거. 지구상에도 열기와 습도가 순환되면서 변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빛이 비치다가 탁 끊어지면 바로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식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식는 시간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고요. 태극사상8개 표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는데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시고 태극사상8개 보시면은 보면은 이게 쭉 내려오면은 이게 동물하고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띠하고 다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6번에 보면 음양의 혼재라고 나와요. 음양의 혼재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음은 여자고 여성성이다. 그 다음에 양은 남자고 남성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혼재되어 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에요. 음이고 양.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음은 보통 여자다. 양은 남자다. 이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더 엄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양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양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엄해집니다. 음인 여자가 아무리 양이 강해도 남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인 남자가 아무리 음이 강해도 여자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주명리학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또 적어놓은 게 있죠. 이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수술하는 트랜스젠더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자들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다른 분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시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동성애자 사주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제대로 된 동성애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잠시 있었죠. 캐나다에 잠시 한 10% 정도 있었죠. 제 인생에.
그쪽에는 동성애자들도 많고요. 실제 육성, 6가지 성까지 표현합니다. 6가지 성. 육성이 뭐냐? 남인데 여, 여인데 남. 그 다음에 남남, 여여. 4가지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그게 육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까지 학교에서 배워요. 초등학교에서. 성을 이렇게, 모든 성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캐나다의 뭐 토론토 쪽에 보면 어떤 분이 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는 한 30살 때까지는 양성애자였어요. 양성애자. 그런데 30살부터 나는 동성애자다 해가지고 한 50까지 살았어요. 근데 50 넘어보니까 있잖아요. 처음에 이성애자다 해가지고 한 30살까지 살고 20년을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실제 여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50 정도 돼 보니까 나는 그러고 보니까 양성애자 같다. 양성애자. 그 돌아오는 성이죠, 다시. 양성애자다. 그래서 이성애로 그냥 여자로 살다가 여자 사귀다가 그죠? 이제 여자 남자 다 사귀죠, 다시. 그죠? 남자 사귀다가 여자 사귀다가 여자 남자 다 사귀더라.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몇 살이 한 70 정도 돼서 또 한 20년 70 정도 돼서 아니다, 나는 다시 이성애자 같은데?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아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제가 아까 60년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주명량이 60년 반복인데 실제로 대우는 이게 천간 지지가 있죠. 천간은 10자의 반복이고 지지는 12자의 반복이고, 그러면 이 지지가 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대로 살면 지지 120년 살 수 있습니다. 지지 120년. 지지 120년을 살면, 사람이 지지 120년을 살면 양성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성향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남자의 음양이 극으로 달았을 때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대운에서 작용을 해주면, 현실적인 작용을 해주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작용이 끝나면 어떻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데 이런 걸 보면 동성애자 사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음양이 뭐죠?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 그렇죠? 같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별은 어떻게 돼 있다? 남녀는 나눠져 있다. 일단 이까지 하고 음양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행이 뭡니까? 옥화토음수죠. 다시는 봅시다. 교재 나와있죠. 33페이지 보면 방향은 동쪽에 해당하고 계절은 봄이며 하루로 치면 새벽에 해당하고 기운적으로는 생기, 색으로는 청색, 성질로는 인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 봄의 작용력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용출입니다. 용출. 용출이 뭡니까? 용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 나오는 거죠. 쏟아. 그러니까 분수, 그렇죠? 그 수도, 호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용출, 쏟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거죠. 얼어있는 겨울의 언 땅에서 새싹이, 그죠? 튀어나오는 거죠. 정말 언 땅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 힘, 그게 목의 힘이고 그 힘이 용출이라는 겁니다. 용출. 그리고 목의 성질은 인이다.
예, 인입니다. 목은 인이다. 그죠? 이게 목입니다. 목. 다 아시는 거죠? 이제 화 볼까요? 화. 화는 방향으로는 남쪽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여름, 하루로 치면 오전 정오에 해당하고 기운적으로는 왕기, 생기, 왕기, 생기는 막 돌아다니고 왕기는 내가 왕이다 이런 왕기입니다. 그리고 색으로는 적색, 빨간색입니다. 불화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성질로는 예에 해당하고 예의 바른 예자입니다. 예. 성질로는 예에 해당하고 여름의 작용력은 분산 분열. 그렇죠? 화는 뭐다? 분산 분열. 분산이다. 화가 분산입니다. 분산은 뭡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빛이라는 게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열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열 뜨거운 게 불덩이, 장작이나 이런 거 보면 열이 확 쏟아져 나오는 사방으로 분산되는 이게 화입니다. 토는 방향으로는 중앙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하루로 치면 대낮에 해당하고 실제 이게 화도 정오가 대낮이잖아요. 토가 대낮이잖아요. 사실 이게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토하고 화를 같은 시간대로 봅니다. 같은 시간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는 그냥 방향이 중앙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남쪽이라고 했는데 남쪽이 정중이잖아요. 그죠? 정중이라는 게 그걸 중앙으로 같이 봅니다. 보통. 그래서 토하고 화의 해석이 사주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일단 방향으로는 거의 같이 본다. 이렇게 하고요. 대낮 그러니까 그 때로도 시간대로도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기온적으로는 둔기다. 둔기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둔기입니다. 주둔한다, 은둔한다 할 때 그 둔자입니다. 둔기다. 그다음에 색으로는 황색, 성질로는 신에 해당한다. 신, 믿을 신입니다. 신뢰, 그죠? 신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간절기의 작용력은 조절 중화. 예, 중화. 그죠? 중화되는, 중화작용이라는 그 말이죠. 토는 중화작용력이 있다. 중국이 중화민국, 자기들이 중화사상이었는데, 저거는 중심에 있다고 중화거든요. 얘는 사실 중심과 중화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중심에 있어서 그냥 중화, 그러니까 토 자체는 중심이지만 중화라는 건 뭐냐면은 큰 놈, 작은 놈을 데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운은 살아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 중화시킨다고. 그죠? 평균을 만드는 거. 그죠?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엔트로피? 하여튼 이런 중화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되게 토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가시다가 점점 더 배우게 되십니다. 요 정도 중화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을 배우겠습니다. 금은 방향으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 하루로 치면 오후 저녁에 해당하고 기운적으로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는 건 뭐냐면은 잘라내는 겁니다. 탁탁 잘라내는, 끊어내는 거. 칼이죠. 금을 칼이라고 하는데 실제 잘라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가을에는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그다음 색깔로는 백색, 성질로는 의에 해당합니다. 의리. 그 의입니다. 의리 할 때 그 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얘의 작용은 그 수렴 작용입니다. 수렴. 수렴. 수렴이라는 게 뭡니까? 화하고 반대로, 분산과 반대로 이렇게 다 모여드는 게 수렴이라고 하죠. 수학에도 수렴하는 거 있죠. 한쪽으로 몰려드는 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작용. 의. 그 다음에 수는 방향으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하루로 치면 밤에 해당하고 기운적으로는 사기 이게 죽은 기운이라고 이게 죽을 사자를 써놔죠, 그죠? 그러니까 자는 걸 그냥 죽은 거라고 봅니다. 고요하다,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살아나죠, 다음날 되면. 근데 수의 기운 자체가 그냥 죽은 작용력.
이라고 합니다. 사주에서는. 색으로는 흑색, 검은색을 보고, 성질로는 지혜에 해당한다. 지. 그러니까 이게 지혜 지자, 그죠? 생각할 지. 예, 수가 많은 사람은 머리가 좋다 안 좋다? 머리는 좋다. 근데 수가 많은 사람은 이게 죽어 있죠. 그래서 좋은데 밖으로 안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수가 강한 사람들은 머리 좋은 거하고 실제로 좋은 머리를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수고요. 이게 수의 작용력은 응고입니다. 응고. 간단하게 이게 응고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꽁꽁 뭉치고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뭉치니까 튀어나오려고 하고 에너지가 있죠. 그죠? 수림하고는 다르죠. 수림은 그냥 모여드는 거고 얘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안에는 밖으로 하려는 에너지가 있고 밖으로는 꽁꽁. 이게 응고입니다. 응고. 그렇고 수는 응고. 예.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봤습니다. 오행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제가 앞에 뭐 되게 특이한 거, 특별한 걸 가르쳐 드릴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 있습니까? 목화토금수, 인의예지신 모르는 거 없죠? 인의예지신, 뭐 이런 거는 안 들어보셨으려나? 예전에는 보통 이런 거죠. 남이 동쪽이고, 그죠? 화가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 됐고, 금은 서쪽, 그죠? 수는 북쪽이죠. 예전에는 제가 이게, 오행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까? 오행이, 누가 쓰던 거라고 했습니까? 양반들이 쓰던 거라 했죠. 양반들은 동서남북 안 했어요, 옛날에. 동서남북 안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동대문, 흥인지문, 그죠? 흥인지문. 인을 동이라고 했어요, 그냥. 인을.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했죠. 얘를 그냥, 얘가 남인 거예요. 얘가 남.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중앙이니까 일단 놔둬놓고, 서쪽, 서대문, 옛날에 서대문 뭐라 했습니까? 돈이문, 의가 서예요. 돈이문. 그죠? 그리고 북대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자 들어가는 문이 뭐가 있습니까? 지자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북대문은 예전에 북대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숙정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없을걸요 아마. 숙정문이라는 실제 이게 소주시대에 4대문이 있었잖아요. 그 4대문 안에 북정문이 있었는데 얘가 그 산하고 바로 맞붙어 있어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 항상 닫아놨다고 합니다. 여름 오면 문지기가 지켜야 되니까 닫아놨다고. 언제 여느냐? 이게 너무 더우면 이게 북쪽으로 기온이 좀 빠지라고 열어놓고 뭐 이런 정도? 그 정도만 썼답니다. 뭐 숙정문, 숙청문 이런 이름을 썼는데 진짜는 문이로는 안 썼는데 실제 뭐 옛날에는 북은 거의 신경 안 쓰고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토자는 이게 신인데 그죠? 토자는 신인데 보통 이런 게 있죠. 토박이들이 보통 신뢰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신자인데 토입니다. 토박이 그죠? 신뢰. 실제 오행은 사실은 이게 우리 중앙정부 그다음에 공부하는 한학자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썼던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여기까지도 다 아시는 걸 겁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이 오행의 상생상극이 나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도 아마 사주를 조금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잖아요. 그냥 봅시다. 목, 화, 토, 금, 수. 그죠? 목화토금수가 이랬으면 목은 화를 생해주고, 그죠? 화는 토를 생해주고, 그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고,
수는 목을 생해준다. 그래서 목화토금수에서 바로 다음은 생해주고, 그죠? 직전은 생함을 받고, 그래서 생함을 받으면 좋고, 생해주면 좋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생해주고. 이게 상생, 이게 상생이죠. 상극은 뭐냐? 목화토, 한 단계 뛰어넘은 애를 극한다. 한 단계 뛰어넘은 극한다. 상극. 생은 살리는 거고, 극은 죽이는 겁니다. 극한다. 그러면 화는 화토금이니까 한 단계 뛰어넘은 애를 극하고, 토도 한 단계 뛰어넘은 수를 극하고, 금도 한 단계 뛰어넘은 목을 극하고, 그죠? 수도 한 단계 뛰어넘으면 화를 극하죠. 이게 상극이다. 상생상극. 모르는 분 없죠? 상생상극 모르는 분 있습니까? 상생상극 모르는 분?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상생상극 어떻게 배우느냐? 쉽게 목화토금수 상생상극. 이거 뭐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봐, 내가 목이야. 수가 목을 생해주는데, 봐, 나무에 물을 주니까, 얘가 물이니까,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다? 나무가 잘 자란다. 생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무인데, 화가 불이잖아. 그러면 나무를 넣으면 불이 살잖아. 이게 생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뭐, 이 설명은 잘뭐, 화가 어떻게 토를 생하지? 계속 뜨거우면 토처럼 마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생상극. 그죠? 내가 도끼인데, 금은 도끼인데, 나무를 베니까 이게 극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도 말하죠. 이상한데? 왜 수는 목을 생해준다고 했는데, 수가 있는데도 목이 안 생하는데? 썼던데? 그거는 수가 너무 과해서 그래. 그러면 상생상극에서, 극수, 그러니까, 강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상생상극에 강수, 강한 수, 강수, 극, 목도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강수, 극목. 이런 말도 있어야지. 상생상극만 준F는 상생상극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수가 너무 강해서 그래. 목이 너무 강해서 그래.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해요. 물론 이게 사주명리학에서 이면이라고 해서 너무 강했을 때 반대작용력이 나오더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나온 음양과 지금 이 오행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사주에서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니까 그건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건 너무 작아서 그래. 이렇게 핑계를 대냐. 이거는 사주다 아니다? 사주가 아닙니다. 사주는 자연학이에요. 자연하게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지 사주명리학인데 그게 물론 많아서 그렇다는 건 자연의 이치에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만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지만 목화토금수의 상생상극을 목은 나무다, 수는 물이다, 화는 불이다라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사주에서 이게 적용해버리면 사주가 산으로 갑니다.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상생상극은 뭐냐? 상생상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맞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맞습니다. 목극토, 그죠? 화극금, 토극수, 수극화 이 맞아요. 어떻게 맞느냐? 목은 나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은 뭐다? 용출일 거가 있잖아요. 용출 뭡니까? 강하게 뻗어나가는 거 용출이죠. 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는 분산. 그죠? 화 분산. 분산하는 작용을 용출이
생해줄 수 있습니까? 그죠? 강하게 뻗어나가니까 용출되죠. 생한다. 이게 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뿌려주는 거잖아요. 뿌려주는 거. 분산. 그죠? 분산작용을 용출이 생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의 작용률이 막 뛰어나가고 뛰쳐나가는 건데 그 뛰쳐나가는 거를 화는 분산하는데 그 뛰쳐나가는 힘이 화의 분산작용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줘. 분산작용을 강하게 만들어주더라. 생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또. 화는 토를 생하는데 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토는 중화라고 했죠. 중화. 토의 작용률은 중화입니다. 보세요. 이런 거 설명. 어떻게 분산이 중화냐? 분산이 중화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케이크 만듭니다. 집에서 이 케이크를 딱 만들었어요. 저희 딸애가 고구마 케이크를 좀 더 그럼 고구마 가루를 뿌립니다. 고구마 가루. 일단 크림을 발라야 돼. 크림을 바르고 여기다가 가루를 뿌리는데 가루를 어떻게 뿌립니까? 딸애가 말해요. 아빠, 저번처럼 가루 뭉치게 뿌리지 말고, 뭉치게 뿌리지 말고, 이게 평평하게 잘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아주 가는 채로, 그죠? 가는 채반에 채로, 아주 가는 채로 여기 가루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 최대한 분산해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 평평하게 뿌려지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게 중화입니다. 그죠? 중화를 만드는 거죠. 최대한 분산하지 않으면 중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는 중화를 어떻게 해준다? 생해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또 봅시다. 중화된 얘는 금을 생겨준다는 게 금은 뭐였습니까? 수렴이라고. 수렴은 이거죠. 이렇게 뿌리면 이게 어떻게 된다? 평평하게 다져지죠. 그죠? 얘는 금은 단단한 건데 단단하게 다지는 가루를 뿌리고 분산되고 중화되니까 이게 굳어지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이게 수렴입니다. 수렴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를 통해서 이게 굳게 되는 게 수렴한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금은 뭡니까? 금생수는 뭐겠습니까? 수는 뭐다? 응고죠, 이제. 응고. 이 수렴작용이 계속 강해지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만두 빚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두 속을 많이 넣고, 싸면, 그죠? 수렴하는 거죠. 싸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그 뜬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단, 안이 단단해야지 착해 하는데, 일단 튀어나오는 어쨌든 응고는 뭐다? 응고는 안이 꽉 차고 가해도 힘을 받는 이게 응고죠. 안에 에너지가 있으면서. 그렇죠? 이 수렴의 다음 작용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응고는 어떻게 용출을 어떻게 생겨줍니까? 이렇게 응고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응고하면 안에 에너지가 터져 나오더라. 이 터져 나오는 힘이 뭐다? 용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의 용출과 화의 분산작용, 목의 용출작용, 화의 분산작용, 토의 중화작용, 금의 수렴작용, 수의 응고작용이 상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상극을 볼까요? 상극. 용출하는 애는 막 쏟아져 나오는 애는 중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깰 수 있다. 그죠? 평평하게 했는데 여기 용출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K 엉망되겠죠. 그죠? 이게 극입니다. 분산하는 애는 수렴하는 애를 수렴의 반대작용이 당연히 어떻다? 이걸 깰 수 있다. 수렴을 깨잖아요, 분산은. 그죠? 뭉치는 건데, 수렴은. 이해되십니까? 중화작용은 음고를 극하잖아요. 얘가 중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화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죠. 얘는 안에는 밖에는 꽉 누르고 안에서는 튀어나오려는 힘이 있는데 그걸 중화시키는 작용이니까 중화가 들어가면 음고가 어떻게 된다? 이거 역시 깨지는 거죠. 극화되는 거죠. 수렴은 용출의 반대니까 당연히 이걸 극하는 거죠. 반대작용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응고 분산 반대작용이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뭐냐면 이런 작용력이 서로 도와주느냐,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그 작용을 막느냐, 이게 상생상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상생상극, 뭐 나무라서, 물이라서, 쇠붙이라서 그게 아니고, 그죠? 이런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 작용은 무슨 작용이다? 자연의 작용이죠, 자연의 작용. 이런 작용을 확인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시골 가는 산에 들어가서 자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용출의 작용력이 어떻지? 분산의 작용력이 어떻지?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작용이 얘는 생해주네, 쟤는 극해주네,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상생상극 아시겠습니까? 이 상생상극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상생상극을 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상생상극을 가지고 보십시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사주 글자가 이게 년, 월, 일, 시에 일이 나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목이다. 일간이 목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용출하는 사람이다. 그죠? 용출하는 사람이다. 일간이 목인 사람들. 용출하는 사람. 이 용출하는 아가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을 받으면 잘 살겠죠, 생을 받으면. 그럼 뭐가 있으면 된다? 옆에 수가 있으면, 나를 생해주니까 나는 어떻다? 더 잘 용출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 그러면, 수가 없고 나를 극해주는 금이 있으면, 나는 막 밖으로 용출하고 나오고 싶은데 금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말리는 거죠. 그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부모 자리. 부모가 말리겠네. 자식 자리에 있으면 자식이 말리겠네. 이해되십니까? 내가 목인데 나를 도와주는 수가 많아요. 수는 나를 생겨주니까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바로는 이거죠. 수가 너무 많은데 목이 있으니까 썩는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수는 응고작용인데, 가만히 있는 작용인데, 용출하는 걸 생해주잖아요. 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생해주는 거죠. 얘는 뭔가 용출을 해야 되는데, 수가 4개나 있으니까, 수는 얘하고도 생해야 되고, 얘하고도 생해야 되고, 그죠? 수는 뭐다? 응고. 용출의 반대작용이 응고작용이죠. 그죠? 그러면 썩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응고작용이 더 강하니까 용출하는 힘이 어떻다? 분산된다. 약하다. 왜냐면 한 문대로 가야 되는데 수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아직 공부를 안 하셨는데 얘의 작용력이 다르고 얘의 작용력이 다르고 얘의 작용력이 다르고 얘의 작용처가 다르고 이 처가 다르고 이 처가 다르고 이 처가 다르니까 얘가 용출을 하긴 하는데 이 용출도 해야 되고 이 용출도 해야 되고 이 용출도 해야 되고 이 용출도 해야 되고 바쁘겠죠? 그죠? 할 일이 많으니까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집중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 힘을 잘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이런 거죠. 그죠? 단순히 끊는다가 아니고 이래서 힘을 못 쓴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 문제가 4개나 있으니까 생해주는 데가 이것도 일종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해되십니까? 이런 해석. 그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보통 보면, 신약신강을 따져, 신약신강. 신약신강은 그럼 뭐겠어? 신약신강, 신은 나고, 내가 약하다, 내가 강하다거든요. 그러면, 상생상극에 보면, 나를 도와주는 인자가 많으면, 나를 생해주는 인자가 많으면은, 나는 강한 것이고, 그죠? 나를 극하는 인자가 많으면, 내가 약한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신약신강이잖아요. 그러면, 오행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자가 많다. 그럼 나는 뭐다? 신강한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인자가 없다. 어떻다? 나는 신약한 것이고. 이게 신약신강이에요. 그런데 신약신강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보통 보면 신약하면 못 살고 신강하면 잘 살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해서 내가 내 힘을 안 써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서비스업 쪽은 내가 내 힘을 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이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신강에서 잘 사는 것보다는 현대사에서는 오히려 신약들이 잘 사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이론처럼 신약은 못 살고 신강은 잘 살고 그게 맞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방법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원리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엉뚱하게 비유해가지고 나오고 이것도 신약신강이나 그 외에 뭐 용신, 격국 이론도 현대사회에 전혀 맞지 않게 엉뚱하게 적용을 해놓고는 이게 맞니 안 맞니? 아, 신약이니 신강이니 그 사주가 이런 거나 따지 쌓고 언제 사주 공부하고 언제 그렇게 사주 보면 사주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사주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 분명히 들으실 텐데 그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사주를 못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 모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상생상극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에 나무를 넣어놓고 수에 물을 넣으니까 적용이 안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적용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확장해서 20이 간지, 그죠? 십신도 충분히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어떻다? 자주 잘 보시는 거죠. 적중률이 올라가는 거죠. 일단 여기서 상생상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간지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일단 책 잘 읽어보시고 미리 읽어보시면 아마 알아듣는 게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나중에 복습하시면 더 많으실 거고 실관하시면 더 많아지실 거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말을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완전 기초인데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기초든 아니든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전체 지식이 만약 이 책 전체의 지식이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오늘 이만큼 10% 공부하시고 내일 또 뭐 20%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공부를 많이 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셔가지고 10% 요 아시는 게 10% 아시는 게 요 아시는 거 가지고 나는 지금은 하나도 모르네. 20%를 해야 알고 100%까지 해야지 나는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 배우신 걸로 사주를 봐보세요. 오늘 오행 배웠잖아요. 앞에 음양 배웠잖아요. 그러면 음양만 가지고 사주를 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10% 가지고 사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10%만 가지고도 사주를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도가 20% 나가면 그 20% 배운 거 가지고 또 사주를 보는 거예요. 30% 배운 거 가지고 또 사주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0%다 알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주를 잘 보게 되겠죠. 내가 100%가 돼야 사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음양만 가지고 사주 보는 거고요. 오행만 가지고도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누가 사주팔자를 가져와요. 누가 사주팔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 제가 이 사주를 볼 때 음양이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간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십신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합충형파이가 어떻고 그 다음에 12신살이 어떻고 12운성이 어떻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사주 언제 잡아요? 이렇게 보면 사주 하루 종일 봐야지. 실제로는 사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아는 음양으로 사주 본 노하우에서 이 사주가 음양으로만 봐도 될지 아니면 오행까지 봐야 될지 간지까지 넣어야 될지 십신까지 넣어야 될지 12운성까지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인자들을 가져놔가지고 그 사주를 봐야 될지가 나오는 거지 음양만 안다고 해서 사주는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걸 알면 깊이가 더 넓어지고 또 다른 걸 알면 해석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의를 하나 들었으면 그 들은 것 가지고 사주 보는 연습 2개 배웠으면 2개 배운 거 가지고 사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음양 배웠고 오행 배웠고 간지 배우고 뭐 배우고 해서 나중에 사주별로 딱 하면 음양이 생각이 안 나요. 오행이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다시 공부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빼놓고 음양 오행 필요 없어. 상생상극 필요 없어. 내가 제일 끝에 배운 것 가지고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게 됩니다. 진짜 큰 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게 12운성이나 아니면 합충형파이나 그 뒤에 또 나오는 각종 격국이나 용신이나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주 큰 넌센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오행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간지고 이런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적용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사주를 못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주를 정확하게 보는 도사님들은 뭘로 사주를 보더라? 음양으로 다 봐버려요. 음양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1, 2분 안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사주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 2분 안에 그분 사주는 끝나요. 이미 울고 있어요. 이미 눈물 확 나오고 있다고요. 그건 뭘로 할 수 있다? 음양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십신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시간째 이게 몇 시간째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몇 타임째 동영상 몇 번째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배운 걸로 사주를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